생태계 구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생태계는 생물이 다른 생물이나 아니면 또 환경이랑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생태계는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볼 건데, 개체라는 말은 하나의 생명체가 있을 때 개체라고 말하고, 또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군집들이 막 합쳐져서 생물이 다른 생물하고 또 환경하고도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생태계를 생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밑을 보면은 생태계의 종류에는 열대우림, 삼립, 초원, 갯벌, 산, 사막, 연못, 텃밭, 공원, 어항 등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보이죠. 그런데 열대우림은 굉장히 큰 생태계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어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생태계죠.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도 생태계의 크기가 많이 크냐 아니면은 적냐 라는 것으로 분류도 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열대우림과 어항의 차이가 또 뭐가 있냐? 열대우림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어항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항이나 텃밭 같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태계도 다 생태계에 포함이 된다. 그냥 생물만 살고 있으면 무조건 생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볼게요.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뉘어요. 생물적 요인은 말 그대로 생물이에요.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먼저 생물적 요인부터 한번 봐볼게요.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게 돼요. 각각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생산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게 뭐죠? 바로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식물이 있겠죠. 그래서 식물이 생산자이고, 또 식물 플랑크톤도 생산자예요.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운동 능력이 없는 수중 생물이에요. 물에서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막 떠다니는 그런 생물인데, 식물 플랑크톤이 있고 밑에 동물 플랑크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구분을 해주셔야지 이제 문제 풀 때 수월해질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소비자를 볼게요. 소비자는 혼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생물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양분을 얻는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동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분해자가 나오는데,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 아니면 배설물 이런 데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그 분해자의 예시는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예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해보면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꼭 합성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애들은 식물밖에 없고, 그리고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고, 분해자는 분해를 해준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볼 건데,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요인이에요. 그래서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다 환경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기서는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페이지에서는 이 작용과 반작용, 상호작용을 구분만 할 수 있으면은 끝나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은 된다.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작용이란 무엇인가? 작용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작용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양분이 풍부한 토양이 있어요. 그런데 양분이 풍부한 토양 때문에 식물이 잘 자란다.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작용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반작용에 대해서 볼게요. 반작용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공기의 기체 성분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이 지금 환경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작용이라고 부른다. 또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은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는 풀이 무성해지자 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풀도 생물이고 토끼도 생물이죠. 그래서 풀이 무성해져서 토끼가 많아졌다.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고서 해석을 하고서 환경이 생물한테인지 생물이 환경한테인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은 이 페이지는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왼쪽 그림을 보면서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 환경과 생물적 요인 생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비생물적 요인에는 이런 예시들이 있고,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다. 그리고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바로 3번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다면 작용이라고 하고, 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다면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빛과 생물 파트에 대해서 볼 거예요. 빛의 색이나 빛의 파장 아니면은 일조 시간은 생물한테 크나큰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빛의 세기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빛의 세기는 강한 종류의 빛을 뜻하는 게 아니라 빛의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많이 비치면 빛의 세기가 세다 아니면은 약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장은 빛의 종류를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조 시간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도 빛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빛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이 있고 또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이 있어요.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은 숲의 위쪽에 분포를 하고 잎이 두껍다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숲의 위쪽에 분포하게 되면은 숲의 아래쪽에 있는 나무들보다 훨씬 더 빛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이고, 잎이 두꺼운 거는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그리고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은 숲의 아래쪽에서 분포한다. 비교적 빛을 많이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잎이 얇고 넓은 편이다. 왜냐면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빛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잎이 얇고 넓어야지 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효율적으로 받느냐의 측면에서는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이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강한 빛을 받는 잎이랑 약한 빛을 받는 잎이 있는데, 강한 빛을 받는 잎은 강한 빛을 받으니까 빛을 많이 받아서 광합성이 되게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그림의 울타리 조직은 엽록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엽록체는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죠. 그래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잎이 두꺼워졌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의 발달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잎이 얇다. 그리고 오른쪽 예시를 한번 잠깐 보면은 소철 같은 경우는 강한 빛을 받는 대표적인 예시이고, 산세베리아는 약한 빛을 받는 대표적인 예시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철 같은 경우는 지금 숲의 위쪽에 분포하죠. 산세베리아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까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빛의 파장에 대해서 볼 거예요.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도달하는 빛의 파장하고 양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이런 빛의 파장의 다름은 해조류의 서식 분포에 영향을 준다. 그림을 보면서 파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되게 투과도가 커져요. 그래서 깊게 들어간다. 파장은 이렇게 짧은 파장이 있고 또 긴 파장이 있으면은 딱 봐도 투과도가 위의 파장, 짧은 파장이 더 깊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장이 긴 적색광의 경우에는 얕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적색광을 먹고 크는 애들은 바로 녹조류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파장이 짧은 청색광 같은 경우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데, 이 청색광을 좋아하는 조류는 홍조류예요. 녹조류는 이제 적색광을 좋아하고, 갈조류는 황색광을 좋아하고, 홍조류는 청색광을 좋아한다 라고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1조 시간에 대해서 볼 건데, 1조 시간은 뭐 구름도 없고 안개도 없고 실질적으로 햇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1조 시간과 관련해서 장일식물, 단일식물이 나와요. 장일식물 같은 경우에는 1조 시간이 길어질 때, 봄 아니면은 초여름 이럴 때 꽃이 피는 식물이고, 예시로는 붓꽃, 시금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까지 외워주셔야 되고, 다음으로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그래서 코스모스, 국화, 나팔꽃 같은 꽃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봄에 번식하는 동물도 있고 가을에 번식하는 동물도 있어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이냐,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이냐. 봄에 번식하는 동물은 꾀꼬리, 종달새 등이 있고, 가을에 번식하는 동물은 송어, 노루 등이 있다.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온도랑 생물에 관해서 한번 할게요. 온도는 물질 대사 과정에 아주 큰 영향을 줘요. 왜냐면은 이 효소가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데, 효소는 온도에 따라서 활성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온도가 달라지면 생물이 이제 물질 대사를 하는데 크나큰 영향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변온동물과 정온동물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변온동물은 주변 온도가 체온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정온동물은 주변 온도가 체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변온동물 중에서 개구리 같은 양서류는 추운 겨울에 물질 대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겨울잠을 자면서 겨울을 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정온동물 중에서 포유류 같은 경우는 물질 대사는 할 수 있지만 먹이가 부족해요, 겨울에. 그래서 겨울잠을 자게 된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다르죠.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철새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 이동한다. 또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털이 발달하고 또 피하지방층이 두껍고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다는 특징이 있어요. 몸의 말단부는 뭐 귀나 아니면 꼬리 같은 부분을 말하게 되고요. 밑에서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북극여우랑 온대여우, 사막여우가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추운 지역이죠. 추운 지역일수록 털이 발달하고 몸집이 크고 또 몸의 말단부가 작죠. 그래서 이 특징들을 바로 이 여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일 추운 지역에 사는 북극여우는 보이듯이 귀가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그리고 제일 더운 곳에 사는 사막여우는 귀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말단부에도 차이가 나고 덩치도 차이가 나고 있죠. 털의 발달 정도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생물은 체내 수분을 일정 상태로 항상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물은 생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에 동물이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한번 봐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동물이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곤충의 몸 표면에는 키틴질과 큐티클 층을 이용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이 메뚜기 같은 경우 몸 표면을 키틴질로 덮어놔가지고 수분 증발을 막고 있죠. 두 번째로 파충류의 몸 표면에는 비늘이 있어요. 그리고 비늘이 물의 증발을 막아준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서 두 번째로 수분 손실을 최소화되게 설계된 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사막에 사는 낙타 같은 경우에는 땀을 잘 안 흘려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땀을 잘 안 흘린다. 왜냐면 몸에 수분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이제 배설한다. 묽은 오줌을 많이 배설하게 되면은 체내에 있는 물이 없어지니까 농도가 진하게 만들어서 오줌을 배설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넘어와서 식물이 물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식물은 육상식물과 수생식물, 건생식물로 나눠봤는데, 육상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와 줄기, 잎 이런 세 요소가 모두 다 잘 발달해 있다. 그런데 반해서 수생식물은 물 위에서 사는 식물들인데, 이런 수생식물의 특징은 관다발이나 뿌리의 발달이 별로 없다. 왜냐면은 뿌리 같은 경우는 지탱할 흙이 없죠. 그래서 필요가 없고, 관다발은 물이나 양분을 이동시켜주는 통로인데 이 수생식물의 구조상 관다발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관다발이나 뿌리 같은 게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로 통기 조직이 발달했다. 통기 조직이 뭐냐면은 공기를 이동시켜주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서 물 위에서도 떠서 잘 살 수 있다. 공기를 잘 이동시킬 수가 있다. 이제 세 번째로 건생식물. 건생식물은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식물들이에요. 이런 건생식물 같은 경우는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저수 조직은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에요. 건조한 지역이니만큼 물을 잘 저장할 수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수 조직이 발달되었다. 두 번째로 선인장 같은 일부 식물들은 잎이 가시로 변했죠.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 그리고 또 이제 토양은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토양에 있는 무기염류나 공기 혹은 수분의 함량이 생물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토양과 생물에도 연관관계가 아주 높다. 일단 첫 번째로 땅속에서 사는 지렁이와 두더지. 이런 지렁이와 두더지 같은 경우는 토양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이게 돼요. 통기성이 높아지면 토양 안에서도 공기들이 잘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식물이나 미생물이 살기 좋아진다. 두 번째로 미생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 미생물은 토양에서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요. 그래서 이 사체나 배설물로부터 물질이나 에너지를 순환시키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토양 속에 공기의 양이 많은 토양의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이 살고, 토양 속 공기의 양이 적은 토양에는 혐기성 세균이 산다.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고, 혐기성 세균은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세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기와 생물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영향을 미치고, 이산화탄소는 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고산지대가 나오는데, 고산지대는 산소가 되게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혈액 속에 적혈구의 수가 많다. 그래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응과 진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때 주변 공기의 성분을 변하게 해준다.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먹이 사슬이라는 게 나와요. 이 먹이 사슬이 무엇이냐?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죠. 그리고 이 양분을 1차 소비자, 또 2차 소비자, 또 최종 소비자까지 계속해서 전달되는 게 바로 먹이 사슬이죠. 그런데 이 먹이 사슬이 되게 엉켜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 때 바로 먹이 그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생산자가 있고 1차, 2차, 3차 또 최종 소비자까지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먹이 그물이죠. 그래서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 먹이 사슬과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되냐? 일단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물들은 생명 활동을 해요. 그래서 생명 활동을 할 때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제외한 만큼이 이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생태 피라미드가 있는데, 에너지 피라미드가 바로 이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에서 280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갈수록 점점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줄어들었냐? 바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이 방출된 열 에너지는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태계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 안정된 생태계라고 불립니다. 그 옆에는 생물량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생물량이라는 거는 생물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물의 무게를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개체수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개체수예요. 생물의 개체수 역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생산자는 양분을 생산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생산한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소비자들은 양분을 스스로 생산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먹음으로써 소비를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생산자만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 이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태양 에너지죠. 이제 이 생산자가 광합성을 할 때 태양 에너지를 매개로 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 에너지로부터 얻는 에너지로 결국은 생산자가 양분을 만들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까지 계속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 생태계 평형이란 무엇이냐? 생태계 평형이란 생물의 종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되게 이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생물종이 적은 생태계랑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데 만약에 생물종이 적은 생태계에서 메뚜기가 멸종이 돼요. 그래서 메뚜기가 없어지면은 이제 최종 소비자인 뱀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메뚜기가 죽으면 개구리도 없어지고 또 뱀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메뚜기가 죽는다 한들 이 뱀 같은 경우는 토끼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들쥐를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멸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또 종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 평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태계 평형의 유지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원래 생태계 평형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건 때문에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2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1차 소비자가 늘어나서 먹을 게 늘어났으므로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생산자 같은 경우는 1차 소비자가 많이 생산자를 먹어서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2차 소비자가 증가한 만큼 1차 소비자를 많이 먹겠죠. 그래서 1차 소비자는 감소한다. 또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 먹을 게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감소하게 되고 생산자는 자기를 먹는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또 증가된다.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도 결국에는 잘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 이제 환경 변화와 생태계가 나오는데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연적인 원인이든 아니면 인위적인 원인이든 생태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으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예시로 이제 자연재해,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벌목 아니면은 경작지 개발, 둘 다 이제 숲과 나무를 훼손시키고 파괴하는 원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들, 인구의 도시 집중과 산업화, 이런 예시가 있는데 이제 도시에 인구들이 많이 집중되고 건물들이 많이 집중되게 되다 보면은 열섬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죠. 열섬 현상이란 이제 도시에 아주 많은 건물들과 뭐 공장들 그리고 뭐 자동차들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열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열들이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도 또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환경 오염 같은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을 좀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준다. 아니면은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서 옥상에 정원을 만든다든지 도시 중심부에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멸종위기 생물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멸종을 막는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을 볼 건데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지구 내적 원인하고 지구 외적 원인이 있어요. 지구 내적 원인은 말 그대로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으로는 지표면의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빙하의 면적이 많아져요. 아니면은 숲의 면적이 작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지표면의 반사율이 높아져요. 왜냐면은 빙하의 면적이 많아지다 보면은 햇빛을 반사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숲의 면적이 적어지면 이제 나무들이 햇빛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지표면의 반사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화산활동.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산재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화산재들은 햇빛이 들어오는 거를 다 막아줘가지고 기온을 낮춰줘요.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그 주변의 기온은 하강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륙 분포의 변화가 있죠. 이제 바다랑 육지에 분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다. 네 번째로 대기 조성의 변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 내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지구 외적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구 외적 원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지구 안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좀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구를 봤을 때 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달라지거나 경사 방향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공전 궤도 모양이 주기적으로 변화하거나 이렇게 되면 외적 요인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이 변하게 되면은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기후 변화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이 과거에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냐라는 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는 거죠. 나무의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 형성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온난하고 강수량이 높았다면은 그 연도에는 나이테의 간격이 더 커지겠죠. 더 많이 자랐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수천 년 전까지의 기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빙하 연구가 있어요. 빙하를 뚫어가지고 이 빙하의 코어를 보면은 1년에 하나씩 층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때 이 눈들이 어는 거죠. 그래가지고 빙하를 형성을 하는 건데, 조금씩 들어갔던 공기 방울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빙하가 공기 방울을 가둬놓고 있으니까 이 공기 방울들을 분석하면은 그때 당시에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빙하 연구로는 수십만 년 전까지의 기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화석 연구가 있죠. 그래서 해저 퇴적물 아니면은 퇴적암 속에 있는 화석을 연구하면은 기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 전까지의 기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지구 온난화는 왜 생기는 거냐?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해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온실기체는 무엇이냐?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지표면이 있고, 지표면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온실기체가 있게 되면은,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있기도 하고 또 다시 반사시키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갔어야 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좀 가두고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이런 온실 효과가 더 심해지니까 지구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수증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또 메테인이 있죠. 이 정도 알아주면 되는데, 여기선 당연히 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기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급증을 하게 되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공장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제 삼림 벌채, 숲과 나무들을 다 깎아내고 가축을 사육하고 이런 영향으로 온실기체는 계속해서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 지구의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지구 평균 기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 네 가지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해수면을 상승시켜요. 왜 해수면을 상승시키냐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융해를 하겠죠. 빙하가 녹아요. 그리고 또 해수에 열 팽창이 일어나요.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바다에 있는 물들이 팽창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 물이 하도 많으니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열 팽창을 많이 해서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도 생길 수 있고 또 생태계가 변화할 수도 있죠. 생태계 변화라는 거는 이제 생물 종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해양이 산성화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해수에 녹게 돼요. 그리고 해수에 녹다 보면은 산성을 띠는 이제 H+ 이온들이 많아지면서 산성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이제 한반도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0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률은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상승률보다 한 2배 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최근 한 약 30년 동안 평균 기온은 급격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다. 그리고 이 이유는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산화탄소, 메테인 할 거 없이 농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기후변화로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 일단 첫 번째로 아열대 기후구가 북쪽으로 확대가 돼요. 아열대라는 거는 이제 위도 25도에서 한 35도 정도의 지역을 말하는데, 기후의 변화로 이 아열대 기후구가 상승한다. 오른쪽에 보면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아열대 기후구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여수하고 부산을 감싸고 있는 형태였는데,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서울까지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영향이다. 그 두 번째로 계절의 길이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름에 따라서 봄꽃의 개화 시기도 더 빨라져요. 겨울이 짧아지니까
빨리 봄도 오는 거죠. 그 네 번째로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농작물 재배지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연안수온이 상승함으로써 난류성 어종이 증가해요. 이제 이 난류성 어종이라는 거는 난류에 적응하는 어종인데,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바다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종도 증가를 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그게 바로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다라는 거죠. 태양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면적별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양을 생각해보면은, 여기 중심부에 있는 부분이랑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이랑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양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기 중심부 부분은 직선으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을 거고, 그런데 이 위에 부분은 에너지가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서 에너지를 별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 위도가 0도인 부분, 적도 부분에서는 에너지가 과잉이 일어나고, 그리고 극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인 거죠. 밑에 그림에 한번 다시 보면은 여기 저위도에 많은 에너지들을 이제 고위도로 올려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먼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발생 원인은 아까 전에 봤듯이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 불균형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대기 대순환은 지구 자전의 영향을 또 받아요. 지구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바람도 그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적도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많아서 가열된 공기들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에서는 에너지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이 냉각된 공기들이 하강합니다. 그래서 이 적도와 극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고 또 지구 자전에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이 지구를 보면은 순환세포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극순환, 두 번째로는 페렐순환, 세 번째로는 헤들리 순환이죠. 그래서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는 헤들리 순환이 일어나고, 또 위도 30도에서 60도까지는 페렐 순환, 위도 60도에서 극까지는 극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원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적도에서는 가열된 공기가 상승한다 했죠. 적도에서는 상승한다. 그리고 이 대기가 순환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순환 세포별로 대기는 순환하게 되어 있는데, 적도에서 올라갔으니까 적도에서 올라온 공기들이 하늘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동한 공기들은 다시 내려가야겠죠. 순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려온 공기들은 다시 아래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페렐 순환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이 헤들리 순환에서 30도 부근에서 지금 공기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려온 공기들은 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상승하고 또 순환을 해야 되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또 형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극순환 부근에서도 60도 부근에서 올라오니까 옆으로 퍼져야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극에서는 내려간다 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순환을 해야 되니까 순환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면은 좀 이해도 되면서 외우기도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적도에서는 가열된 공기를 상승시켜야 하고, 극에서는 냉각된 공기를 하강시켜야 된다. 그런데 순환세포가 지금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포마다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다시 보면은 헤들리 순환에서는 무역풍이 분대요. 이 무역풍은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페렐 순환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그리고 극순환이 일어나는 순환세포에서는 극동풍이 분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지구를 봐볼게요.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북동 무역풍이 분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외울 때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동이라는 음절이 있잖아요. 그럼 동쪽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바람이 분다. 그리고 지금 헤들리 순환에서는 지표면에서 아래로 내려갔죠. 30도에서 0도 쪽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페렐 순환에서 편서풍이 불고 있죠. 지상에서 서라는 음절이 있으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 그런데 이 페렐 순환의 지표면에서는 30도에서 60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표면에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동풍, 동이라는 음절이 있으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그런데 지금 극순환에서는 극에서 60도로 내려가는 쪽으로 바람이 불었죠.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불게 된다. 다시 지우고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은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부터 이제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하고, 또 하늘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것, 다시 내려오는 것, 이런 거를 나타낸 거였고요. 그리고 이 북동 무역풍, 이런 거는 지표면에서만 일어나는 바람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휘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 이 헤들리 순환의 지표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바람이 불었으니까 또 북동 무역풍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 두 바람을 합치니까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갔다 라고 알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적도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기죠. 적도에서는 가열된 공기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상승기류가 생기게 되면은 적도 저압대가 만들어져요. 좀 저기압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상승기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상승기류는 말 그대로 공기가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막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수증기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구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승기류가 있으면은 곳곳에 퍼져 있는 수증기들을 위로 모아주죠. 그래서 구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기류에서는 좀 흐리고 비가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상승기류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은 홍수 아니면은 폭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열대우림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하강기류를 볼 건데, 하강기류는 공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질 못해요.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구름이 별로 안 만들어지고 비도 안 내릴 거고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가뭄이 올 수도 있다. 또 이런 지역에서는 사막도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위도 30도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고 또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이 되게 된다. 고기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도 30도는 하강기류가 생겨서 건조하고 사막도 많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위도 60도 부근, 여기서는 상승기류가 또 생기게 된다. 위에 그림을 다시 봐보면은 지금 이 위도 60도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있죠.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한대 전선대가 형성이 되게 된다. 이 전선대라는 거는 두 기단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도 저압대이다, 저기압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해수의 표층 순환은 왜 생기냐? 해수면에서 바람이 계속 부니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해수의 표층 순환은 대기 대순환의 바람과 또 대륙의 영향으로 표층해류가 순환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 해수의 표층 순환은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림의 오른쪽 부분에 한번 보면은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들이 다 나타나 있죠. 극동풍, 편서풍, 북동무역풍. 그래서 우리는 0도에서 30도에서는 북동무역풍이 불고 30도에서 60도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라는 걸 기억해주면 되는데, 북동무역풍, 이 동이라는 음절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편서풍은 서라는 음절이 있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왼쪽 표층 순환에도 보면은 0도에서 30도 부분은 다 해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도에서 60도 부근에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지금 중앙에 보이는 북적도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육지에 막히게 되죠. 그럼 이 막힌 거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이 불어서 이제 움직이는데, 또 대륙에 막혀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도 이제 똑같아요. 밑에 이제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도 남적도 해류가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그리고 육지에 막히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또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육지에 막히니까 올라간다. 그래서 이 위쪽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 순환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캐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면은, 동서방향의 표층 해류는 대기대 순환의 바람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무역풍이 불면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편서풍이 불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수가 이동한다. 그리고 밑에 남북 방향의 표층 해류는 이 동서 방향의 표층 해류가 흐르다가 대륙에 막히면은 그때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흐르는 표층 해류가 있고, 또 대륙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얘네들을 이어주게 그려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 때 이때를 난류라고 부르고, 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올 때 이때를 한류라고 불러요. 사막화와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사막화는 말 그대로 사막 주변 지역이 황폐해져서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사막 지역은 어디 있느냐? 바로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도 30도 부근에 주로 분포해요. 고압대가 형성되게 되면은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죠. 그런데 이 하강기류의 특징이 바로 맑고 건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은, 하강기류는 말 그대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강기류인데,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도 다 내려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구름이 생겨야 될 자리에 구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수증기가 위로 올라와야지 구름이 뭉쳐서 생길 수 있는데,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면은 다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맑고 건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압대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고 저압대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기고, 이건 먼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막화 지역은 사막 주변에서 건조한 지역이 확대되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일단 자연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대기대순환이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가뭄이 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강기류가 강화되면 강수량이 더 낮아지겠죠. 그럼 더 건조해지면서 사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인위적인 원인을 볼게요. 인위적인 원인에는 과도한 방목, 경작, 또 무분별한 삼림 벌채가 있어요. 가축을 너무 과도하게 키우거나 아니면 경작, 농사를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또 토양이 황폐화가 될 수가 있다. 아니면은 숲과 나무를 이제 없애버리면은 토양이 황폐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화로 인한 피해가 무엇이 있냐? 첫 번째로 토지가 황폐해지면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또 생물이 서식지를 잃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피해를 받죠. 중국하고 몽골 지역에서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황사 일수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고, 이 사막화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대책을 한번 보면은 일단 삼림 벌채 아니면 가축 방목을 줄여주고 숲의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화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해주면 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엘니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엘니뇨를 알아보면서 평상시 일대와 라니냐 일대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엘니뇨 같은 경우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에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되는 현상이다. 그럼 이 엘니뇨는 왜 발생을 하냐? 무역풍이 약화돼서,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죠. 이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 약해져서 해수의 흐름이 변화되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 일단 평상시에 적도 부근 해역에 바람은 어떻게 불고 또 해수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적도 부근 해역에는 무역풍이 불죠. 그래서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의 이동으로 마찬가지로 해수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해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니까 따뜻한 해수는 밀려나고 그리고 차가운 해수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하고요. 밑에 한번 동태평양의 기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따뜻한 해수는 동에서 서쪽으로 가고 차가운 해수는 용승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용승은 밑에 있는 차가운 해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건데, 이때 영양분이 아주 많은 해수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영양분이 많은 해수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물고기들이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물고기의 양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어획할 수 있는 양이 증가해요. 그래서 차가운 해수가 용승을 하면은 어획량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태평양의 기후에서 차가운 해수가 용승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동태평양의 해수는 차가운 편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기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 페이지에서 고기압이 생기면 하강기류가 생긴다 했죠. 그리고 하강기류가 생기면 수증기가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려서 구름이 생길 수 없어서 맑고 건조하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서태평양 기후에 대해서 볼게요. 서태평양 기후는 표층 수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이 따뜻한 해수가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이동을 했죠. 그래서 수온이 높다. 그리고 수온이 높아서 해수의 증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온이 높아서 따뜻하니까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저기압이 형성되면 상승기류가 생긴다 했죠. 그래서 비가 내린다. 네, 이 정도로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대해서 먼저 봤는데, 평상시는 말 그대로 평상시니까 정상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볼 건데, 이때는 이제 기후 이상 상태예요. 일단 이 엘니뇨의 발생 원인은 무역풍의 약화였어요. 원래는 이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가다가 바로 멈춰버리죠. 그리고 따뜻한 해수도 이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밑에 따뜻한 해수가 동에서 서로 가는 게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동태평양 쪽의 표층 수온이 높아진 거죠. 왜냐면 따뜻한 해수가 못 가니까. 네, 그래서 이 동태평양 쪽의 수온은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리고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은 아까 전에 해수가 증발이 많이 일어난다 했죠. 그리고 저기압이 생긴다. 그리고 저기압이 생기면 상승기류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 증발된 해수들이 다 위로 올라가니까 강수량이 아주 많이 내리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비해서 강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홍수나 폭우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잘 못해서 차가운 해수도 이동을 못합니다. 위로. 원래 같으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용승을 해야 되는데 용승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획량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서태평양의 기후를 볼게요. 표층 수온은 되게 낮다. 왜냐면 따뜻한 해수가 못 왔잖아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낮은 거고, 표층 수온이 낮아져서 해수의 증발은 작아지겠죠. 그리고 수온이 낮으니 고기압이 형성되고, 고기압이 형성됐으니 하강기류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해서 강수량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강수량이 매우 낮아져서 이제 가뭄 그리고 산불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너무 건조해져서. 그래서 이 엘니뇨는 기후 이상 상태라 했죠. 그래서 이제 동태평양에서는 홍수나 폭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서태평양에서는 가뭄이나 산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라니냐를 볼게요. 일단 라니냐의 발생 원인은 무역풍이 강화돼서예요. 원래는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그러면은 이 해수도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해수가 용승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 동태평양의 수온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운 해수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또 고기압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형성이 된다. 그런데 이 하강기류가 굉장히 강력하게 생성이 되는 거죠. 평소보다 하강기류가 훨씬 셀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가뭄이나 산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차가운 해수가 용승을 하니까 어획량은 증가하겠죠. 또 이제 서태평양의 기후를 보면은 표층수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대요.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가 훨씬 더 많이 와서 표층수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압을 형성하고 또 저기압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생기고 또 수온이 높으니 해수도 증발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강수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나 폭우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라니냐도 마찬가지로 기후 이상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동태평양에서는 가뭄이랑 산불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서태평양에서는 홍수나 폭우가 일어날 수 있다.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둘 다 줄로 같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먼저 운동에너지부터 보면은 운동에너지는 어렵지 않죠. 그냥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속력이 있다면 이제 운동에너지가 있는 거다 라고 알면 되고, 그 두 번째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있으면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포 같은 게 있어요. 폭포는 물이 지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로 빛 에너지. 빛 에너지는 말 그대로 그 빛의 형태가 존재한다 라면은 존재하는 거고, 다음으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기 제품에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사용되는 에너지다. 이 전기 에너지를 쉽게 분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콘센트를 꽂으면은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예요. 온도랑 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온도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값을 가지는 거죠. 사람의 체온은 36.5도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을 갖고 있고, 열은 방금 봤듯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화학 에너지에 대해서 볼게요.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이다. 화학 에너지는 간단하게 음식물,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화석 연료에 들어있어요. 이 음식물과 배터리, 화석 연료 안에서 다들 이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시 정도만 알아주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파동 에너지. 소리나 파도와 같은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핵 에너지. 핵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다. 핵 반응이란 핵 분열도 있고 핵 융합도 있죠. 그래서 태양이나 원자로에서 이제 핵 에너지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의 전환 과정들을 한번 봅시다. 에너지의 전환을 한번 보면은 일단 광합성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광합성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포도당은 양분이라서 화학 에너지다. 포도당도 음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에 속한다. 다음으로 반딧불이. 반딧불이는 배에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을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 폭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높이 있던 물이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네 번째로 음식 섭취. 음식물은 화학 에너지라 했죠.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가 우리는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고 또 세포호흡을 하면서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다음으로 세탁기. 세탁기는 콘센트를 꽂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 이제 모터를 돌려줌으로써 세탁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으로 텔레비전.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로 콘센트를 꽂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제 소리, 빛,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 이제 다양한 전환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핵에너지. 핵에너지는 태양 그리고 원자로에서 사용이 된다 했죠. 그런데 이 태양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을 밝혀주니까 빛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빛에너지와 함께 열에너지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원자로는 이제 열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왼쪽 아래에 전기에너지를 보면은 이 전기에너지를 열로 바꿔주는 게 바로 전열기가 있어요. 이런 전자제품에서 열이 나는 이유는 저항 때문인데, 이 전열기는 다 저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또 충전기가 있죠. 충전기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배터리에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충전을 한다는 거는 그 전기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이다. 그렇다면은 이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는 일단 화학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를 화면을 비추거나 진동을 내거나 아니면 발열을 하거나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통해줘야지 전기가 통해서 뭐 진동이나 소리나 열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사용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들로 변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 한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새롭게 생겨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에너지 총량은 보존이 되는데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항상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 발열이 있겠죠. 휴대폰에서 발열이 되면은 이 발열된 에너지를 다시 끌어다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총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해줘야 된다.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이 자동차의 연료는 휘발유가 되겠죠. 휘발유는 화학에너지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엔진에서는 휘발유의 화학에너지를 피스톤의 운동에너지로 바꿔주고, 피스톤의 운동에너지를 바퀴의 운동에너지로 바꿔주고, 또 배터리, 전조 등 라디오 등에서도 이런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휘발유에 에너지를 100% 채워 넣었죠. 근데 이 100%는 다른 모든 에너지의 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 더해보면 100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 에너지들은 다시 모아서 자동차의 운행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열 에너지가 쓸모없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의 최종 단계는 무엇이냐? 결국 모든 화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이 자동차는 결국 이동을 하면서 뭐 공기와의 마찰 이런 것들로 운동 에너지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열 에너지로 전부 전환이 돼버려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쓴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갖고 와서 쓸 수 없다는 뜻이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에너지를 보기 전에 화석 연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 건데, 화석 연료는 생물체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연료이다.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화석 연료들은 일상생활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운송을 할 때 쓰인다든지 아니면 난방을 할 때 쓰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석 연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들을 사용할 때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양을 공급한 에너지의 양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20만큼만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100 서로 없애주고 20%만 남겠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은 20%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는 뭐 위의 예시 같은 경우는 80%는 불필요한 열 에너지로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불필요한 열 에너지로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시켜야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열기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시키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게 된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고열원이 있는데 열이 아주 높은 공간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합니다. 그때 에너지를 Q1이라고 해요. 그리고 열기관에서 일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에너지는 100% 다 전부 못 쓰기 때문에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사용을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용을 못한 에너지가 Q2만큼 있다. 그러면은 이 한 일은 얼마냐? 처음에 공급한 열 에너지 Q1에서 방출된 열 에너지를 Q2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일, W 라고 표시하는데 이 W는 Q1 빼기 Q2가 된다. 그래서 왼쪽에 열 효율을 보면은 열기관에 공급된 에너지는 Q1이었죠. 그리고 열기관이 하는 일은 W였죠. 그래서 Q1분의 W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그 열 효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 W는 Q1 마이너스 Q2라고 했죠. 그래서 위의 식을 변형을 시켜서 Q1분의 Q1 마이너스 Q2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또 열효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밑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더 해볼게요. 자동차 A가 있고 자동차 B가 있어요. 이 자동차들의 공급되는 열 에너지들이 지금 150, 120으로 나와 있고 엔진이 실제로 하는 이 지금 둘 다 30으로 똑같이 나와 있죠. 둘 다 하는 일이 30으로 똑같지만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달라서 열 효율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열 효율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일단 공급된 에너지가 150이고 그리고 하는 일이 30이죠. 그리고 100을 곱해주면은 20%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B는 공급된 에너지가 120 그리고 30, 100을 곱해주면은 2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서 열 효율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의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죠. 엔진하고 배터리 그리고 전기 모터가 3개가 다 있죠. 그래서 함께 사용을 하는 자동차인데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냐면은 운행 중에 버려지는 일부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자동차보다는 당연히 효율이 높아지겠죠. 조금 더 자세한 원리를 설명드리면은 브레이크를 할 때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배터리에 충전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 배터리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효율은 높아진다. 그리고 조명 기구도 효율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사용하던 백열등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효율이 5%에서 10%였는데 이제 형광등으로 오면서 에너지 효율이 21% 정도로 높아졌고, 그리고 LED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은 40에서 50%까지 높아졌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에너지 전략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했어요. 첫 번째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기재해 놓음으로써 이제 소비자가 살 때 조금 더 효율이 높은 등급의 제품을 사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대기 전략 저감 프로그램 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기 전력을 저감하는 좋은 제품들에다가 이런 마크를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나와요.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무엇이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지열,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열이 잘 되게 만들어서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하겠다. 이런 미래형 주택이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일단 지붕에다가 태양 전지를 설치를 해놔요. 태양 전지를 설치해 놓으면은 태양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그림에서 보이듯이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빗물 자원을 재활용한다. 그리고 절전형 고효율 생활 가전기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남는 전기를 저장해서 밤에 다시 사용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게 바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되는 거죠.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전자기 유도가 무엇이냐면 코일이 근처에 있을 때 자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있죠. 그리고 이 코일이라는 애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애예요. 그래서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유도 전류가 코일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인다는 거는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고, 또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여주는 거는 코일 안에 들어오는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의 핵심은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유도 전류라는 말이 있는데, 유도 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게 되는 전류가 유도 전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을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자석의 세기가 세거나 아니면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 때 더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볼 건데, 아까 전에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라 했어요. 그런데 자기장의 변화를 더 크게 해주면 유도 전류는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들이 자석을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석의 세기가 세거나 아니면 이 전자기 유도는 결국에 코일이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더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래요. 일단 코일은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면은 코일이 있고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코일 같은 경우는 N극이 오면은 이 자석의 N극을 방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코일은 오지 말라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지금 N극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N극이 다가오니까 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해서 이 자기장이 오는 걸 막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일의 윗부분이 N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코일의 밑부분은 S극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다시 보면은 N극이 오면은 자기도 N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청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N극이 가면은 코일은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일의 윗부분이 S극으로 바뀌어서 인력을 만들어냅니다. 자석이 가려고 하면은 당기고 자석이 오려고 하면 밀어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깔고 가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면은 아까 전에 N극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코일의 윗부분도 N극으로 돼서 밀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그림에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N극으로 둔대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N극이 됐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손가락을 감아지는 상태로 생기게 된다.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직접 손으로 해보면서 꼭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볼게요. 아까 전에 N극이 위쪽으로 향할 때
감아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했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지금 이 코일의 윗부분도 N극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이걸 실제로 한번 해보고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겠죠. 중간에 그림을 다시 보면은 전류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흘렀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코일을 보면은 전류가 순환을 해야 되니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자동으로 이제 밑부분, 여기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는 이 B 부분에서, 그 다음에 검류계 부분, 그 다음에 A 부분을 통하면서 흐른다. 검류계가 뭔지 모르실까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여기서 지금 체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예시만 이해를 하면은 다른 예시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S극을 멀리할 때를 볼게요. S극이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S극을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N극으로 바뀌어서 얘를 잡아당길라 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똑같겠죠? 왜냐면은 위에가 지금 N극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중간에 이 손 그림에서 N극을 위로 보낼 때 전류는 감싸주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N극이 위일 때 전류는 감싸주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이렇게 쭉 흐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는 흐르게 될 것이고 여기 중간에서는 위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B에서 G, A로 간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왼쪽 그림에서는 N극을 멀리하고 있죠. N극이 멀어지니까 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S극이 돼서 당겨야 된다. 그래서 힘은 인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N극으로 잡겠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휘어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휘어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밑으로 내려오게 전류가 흐르고 위에서는 이쪽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A에서 또 검류계, 그 다음에 B로 향한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S극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얘가 지금 다가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윗부분이 S극으로 바뀌어서 밀어낸다.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고 밑에 부분이 N극이 되었으니까 아까 예시처럼 똑같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 내용은 이해를 하려면 실제로 손으로 꼭 해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볼 때도 다들 막 손을 감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 부분의 전류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A에서 검류계, B로 흐르게 된다. 발전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밑에 원리를 보면은 코일이 회전해서 자석 주변을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밑에 발전기의 원리를 보면은 코일이 회전해서 자석 주변을 이제 스쳐 지나가고 또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이제 자기장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는 게 발전기의 원리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자기장의 변화냐면 코일 안에 들어오는 자기장의 변화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시고 만약에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코일이 회전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같이 배우는 예시 중에서 전동기가 있는데 전동기는 전류를 흘려서 동력을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코일이 중앙에 있고 주변에 이제 자석이 두 개가 있죠. 근데 N극하고 S극으로 다른 극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이 코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코일 안에 들어오는 자기장이 없죠. 자석이랑 코일이랑 수평이니까 코일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데 45도 회전했을 때를 보면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 자기력선이 나오니까 이 자기력선이 코일 안을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코일은 변화를 싫어한다 했어요. 그래서 N극으로부터 자기장이 막 들어오면은 이 들어오는 자기장을 상쇄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코일의 극은 N극, S극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코일 안에서는 들어오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쪽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일에서의 극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는 이제 전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어요. 지금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N극일 때 유도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 지금 감아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코일에서의 유도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일에서 전류가 왼쪽 면은 이런 식으로 향하고 있고 또 오른쪽 면은 이런 식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일이 90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증가해요. 원래 처음에 0도일 때는 아무런 자기장도 통과하지 못하다가 기울임에 따라서 더 많이 통과하고 더 많이 기울이면 더 많이 통과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은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135도 회전했을 때 이때는 지금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감소하겠죠. 90도였을 때는 지금 모든 자기장이 다 들어왔었는데 135도가 되면은 자기장이 좀 덜 들어오게 되겠죠. 수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원래 들어오던 자기장만큼 계속 넣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오는 자기장의 방향이랑 똑같게 이 코일의 극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N극이 되고 왼쪽이 S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제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에 두고 아래서부터 위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왼쪽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오른쪽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이 90도로 회전했을 때를 기점으로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45도 회전할 때의 그림을 다시 보면 왼쪽 면에 있는 코일은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 90도 회전한 데를 기점으로 이 왼쪽 면에 있던 코일은 전류가 뒤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코일을 만약에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 유도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왜냐면 코일을 빠르게 회전하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유도전류도 더 많이 흐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일의 면적이 더 넓어지면 유도전류도 더 많이 흐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일의 면적이 넓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진다. 그래서 유도전류도 많이 흐른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쓰이는 발전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그림에 보이는 이 발전기는 터빈을 돌리게 돼서 터빈이랑 연결된 자석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또 터빈이 돌아가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밑에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간이 발전기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악력기예요. 악력기를 막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석이 코일이랑 가까워지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들이 손전등이 있죠. 자석을 흔들게 되면은 코일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세 번째로 자전거 발전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자석을 회전시켜서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줘서 전기를 켜준다. 그 전조등이 켜지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화력 발전을 먼저 볼게요.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석탄, 석유 등을 연소를 시켜요. 그리고 이 석탄, 석유, 화석 연료에는 화학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화석 연료를 연소를 시킨다. 그래서 물을 끓인대요. 그럼 열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물을 끓여서 얻은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그런데 터빈을 돌리는 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라고 전 페이지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런 식이고 화력 발전의 에너지 원은 화학 에너지이다. 석탄이랑 석유에 화학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로 수력 발전을 볼게요. 수력 발전은 댐에 의해서 이 높은 곳에 있던 물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터빈을 돌린대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겠죠.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수력 발전의 에너지 원은 포텐셜 에너지다. 세 번째로 핵 발전. 핵 발전은 우라늄의 핵 에너지로 우라늄에는 핵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죠. 핵 에너지로 물을 끓일 때 열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또 터빈을 돌려준다. 터빈을 돌리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 발전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사용하니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라는 것이 다 동일한 거죠.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력이 무엇인지 볼 건데 전력은 단위 시간당 생산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다. 단위 시간당이란 말은 1초당 이라는 말로 생각해도 이제 무방하고요. 그래서 1초당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다. 밑에 이제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전력을 P라고 기호로 쓰고 전기 에너지를 E라고 지금 나타냈고 밑에는 시간, 그래서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전력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V랑 I가 있는데 V는 전압, 그리고 I는 전류가 되겠죠. 그런데 전압과 전류가 확실히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전류는 기호로 I라고 표시를 하고 단면의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류의 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금 제가 그린 그림이 도선인데 여기에 지금 전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하가 흐르게 되면은 그게 전류예요. 그래서
단면에 단위 시간당 얼만큼의 전하가 흐르느냐라는 게 전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전압을 볼게요. 기호로는 V라고 표시를 하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이다.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전원이랑 전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원이 6V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이 6V는 정기적으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플러스 극의 왼쪽에는 6V의 전압이 지금 걸려있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쪽의 오른쪽에는 0V의 전압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선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전류가 쭉 흘러서 다시 오게 될 때 이때 전압을 다 잃고서 0V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여기 폭포가 있어요. 이 폭포의 높이는 6H예요. 그래서 물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와서 떨어지면은 0H, 높이가 지금 0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 물이 떨어지는 이유는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때문이죠. 그래서 전압도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전력은 V 곱하기 I였죠. V만큼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차이가 날 때 I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를 전력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용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송전이라는 말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정이나 아니면 공장으로 수송해주는 과정을 다 송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밑에 변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력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아니면 낮추는 과정을 변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발전소에서 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20kV의 전압으로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소문자 K는 1000이란 뜻이죠. 그래서 1000V에서 20,000V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10에서 20kV의 전압을 가진 전력이 초고압 변전소로 이동을 해서 154kV, 345kV, 765kV로 지금 바뀌게 되죠. 여기서 전압을 엄청나게 많이 높여줬어요. 전압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유가 뭐냐?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전압이 높을수록 손실 전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전압을 높여줘야지 손실되는 전력이 낮아지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송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전력은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1차 변전소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4kV로 통일이 돼요. 이 154kV의 전압을 갖고 있는 전력은 대형 공장이나 철도나 대형 건물에서 쓰여요. 그래서 이 전압으로 이런 건물들한테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154kV의 전압을 가진 전력을 이동을 시켜줘서 2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또 낮춰주죠. 그 다음에 이 전압의 전력을 주상 변압기에서 가정이나 소형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전압으로 낮춰줘서 공급을 해주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는 220V를 사용하고 또 소형 공장 같은 경우는 380V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봐보면은 발전소에서 지금 전력을 생산하고 전압이 높을수록 손실 전력이 낮아지니까 지금 전압을 높여준 다음에 이동을 쭉 시키다가 마지막에 전압을 낮춰줘서 가정이나 소형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게 전력 수송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이제 전력 손실에 대해서 볼 건데 전력 손실은 송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또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손실이 된다. 이 전기가 열로 바뀌는 순간 전력의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력 손실을 구해주는 공식이 바로 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송전선의 저항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 작은 송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은이 있어요. 은 같은 경우는 저항이 매우 낮은 편인데 우리가 송전선을 값비싼 은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선의 굵기를 굵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도선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전하가 흐르는 게 전류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도선이 엄청나게 굵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전하가 훨씬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선을 굵게 만들어주면 전류가 보다 방해를 받지 않아가지고 잘 지나갈 수 있다. 그 뜻은 저항이 작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송전 전류의 세기를 줄이면 되겠죠. 아까 전에 봤듯이 이 손실 전력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전류의 세기를 낮추게 되면은 손실 전력은 제곱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력은 지금 전압 곱하기 전류였죠. 그런데 전류가 낮아지게 되면은 전력은 동일하니까 전압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주면 자동으로 전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손실 전력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류가 2이고 저항이 1인 도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4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전류를 1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 전류를 2분의 1배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 전력은 1의 제곱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돼요. 그래서 전류를 2분의 1배 해주니까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송전 전류의 세기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손실 전력을 줄이는데.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변압기란 무엇이냐? 변압기는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수송시킬 때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압기의 원리는 무엇이냐? 1차 코일에 교류가 입력이 되고, 그리고 이 교류가 입력이 되면은 전류의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밑에를 잠깐 보면은 교류 전류는 이런 식으로, 직류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흐르는데, 교류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전류의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직류 전류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일정하죠. 전류의 변화가 없어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전류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2차 코일의 자기장까지 변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변화는 다시 전류를 유도시킨다 라는 게 이제 변압기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일단 이 변압기를 보면은 1차 코일에는 교류 전류가 흐른다 했죠. 그리고 이 교류 전류는 전류의 변화가 있는 거다. 전류의 변화가 있으면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철심이 있는데, 이 철심은 1차 코일의 자기장 변화를 2차 코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코일은 자기장의 변화를 전달받았고, 이 자기장의 변화는 전류를 유도시킨다.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봐보면은 1차 코일에서 교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교류 전류는 전류의 변화를 뜻하니까 이 전류의 변화는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철심은 1차 코일의 자기장 변화를 2차 코일로 전달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2차 코일은 자기장의 변화를 전달받았고, 이 자기장의 변화를 전류로 유도시켜준다. 이게 바로 변압기의 원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전압을 변화를 어떻게 시키냐? 지금 코일을 보면은 감아져 있는 횟수가 다르죠. 그래서 가문수가 다른데,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바로 전압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대 2다. 그러면 전압의 비도 마찬가지로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좀 나타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1, 2차 코일의 전압의 비는 1, 2차 코일의 가문수와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력 손실이 없다면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은 같다. 그래서 이 전력은 아까 전에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같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는 반비례한다. 왜냐면은 지금 전력 공식을 써볼게요. 전력은 그대로인데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는 낮아져야겠죠. 그래서 전류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I1분의 I2 라고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점은 전류만 반비례하기 때문에 식에서 거꾸로 써줬다 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태양은 주로 수소하고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심부에는 약 1500만 K의 초고온이다. 그리고 수소와 헬륨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플라즈마 상태가 무엇이냐면 원자 핵하고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태양에너지 생성 과정을 보면은 가장 중심부인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변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왜 나오냐?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낮은데, 그렇다면은 질량 감소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이 질량 감소된 만큼이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그게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죠. 질량 결손이 과연 되는 것인지 밑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그 자체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있게 되면은 양성자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식을 계산을 해보면 4.0292가 나오죠. 그런데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보니까 4.0015예요. 지금 이 4.0292에서 0.0277만큼이 빼진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질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만큼이 전환이 되냐면은 질량이 m일 때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간의 질량만 작아지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너지는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다 라고 알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태양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지 않는 에너지는 3개가 있는데 핵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지구와 달의 중력으로 주로 생기는 조력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문제에서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아닌 에너지는 이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광합성부터 볼게요. 광합성은 태양 빛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함으로써 이제 양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 의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 화석 연료는 화학 에너지죠. 그런데 이 화석 연료의 근원을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태양의 빛 에너지 때문에 광합성을 해가지고 생긴 동식물이 유해가 되는 거니까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로 이제 기상현상이 있죠. 기상현상은 태양 열로 인해서 물이 증발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의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수력 발전이 있는데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은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발전이 돼서 전기가 생기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생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태양 빛을 바로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에너지 전환은 결국에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다 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순환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있죠. 적도 쪽에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극쪽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얼마 못 들어오게 되니까 과잉된 에너지를 이동시켜줘야 되니까 이동을 하는 게 바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었어요. 그래서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탄소 순환이 있어요. 탄소 순환은 무엇이냐?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광합성을 한 식물이 이제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 연료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화석 연료로 공장에서 사용하면서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 결국 이 탄소 순환도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다.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핵발전이 무엇이냐? 핵발전은 우라늄 원자 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라늄 원자 핵이 핵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쪼개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핵에너지겠죠? 그래서 이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는 게 핵발전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 핵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중성자랑 우라늄 원자 핵이 충돌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포인트는 충돌하는 중성자는 느린 중성자예요. 그래서 느린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 핵에 충돌을 시키면 핵분열이 일어난다. 그리고 핵분열을 할 때는 핵에너지가 막 발산이 된다. 그리고 충돌의 결과물로 우라늄 원자 핵은 2개로 쪼개지면서 중성자 3개를 내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중성자 3개가 나온다는 거죠. 충돌을 할 때 보통 2개에서 3개의 빠른 중성자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빠른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만 해주면 다시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빠른 중성자들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것, 느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속제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의 감속제에 대해서 보면은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여 연쇄 반응을 촉진한다 라고 써있죠. 이 빠른 중성자들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 느린 중성자가 되니까 느린 중성자가 된다면 다시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3개의 중성자들을 모두 다 느리게 한다면 3개의 반응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나오는 모든 중성자들을 느리게 만든다면 연쇄 반응이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이 제어봉이라는 게 있어요. 제어봉은 무엇이냐?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거예요. 중성자를 흡수해서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 중성자를 흡수해버리면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 핵이랑 반응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어봉이에요. 그리고 이 감속제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핵 분열할 때 만들었던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끓이면 이 물이 증기가 돼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는 터빈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에서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였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만들었고, 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었고, 결국에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된다라는 게 핵발전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넘어와서 핵발전의 장점은 무엇이 있느냐? 일단 화력발전에 비해서 연료비가 저렴해요. 왜냐하면 핵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리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거에 비해서 차원이 다른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 그 두 번째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엔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매장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화석 연료도 마찬가지죠. 매장량이 한계가 있는데 이런 핵발전에 필요한 우라늄 원자 핵, 이런 핵들도 매장량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냉각수가 나와요. 이 냉각수는 핵 분열이 일어날 때 너무 많은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열들을 좀 낮춰주고자 투입을 해주는 건데, 이 냉각수가 다시 조금 뜨거워지고 바다로 배출이 되면 해수의 온도는 상승하겠죠. 그럼 생태계에 좋지 않겠죠. 그 마지막으로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가 힘들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을 먼저 보면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그런데 이 태양 전지는 빛이 쏘아지면 전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전자가 흐른다는 거는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전자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태양 빛을 갖다 대면 전자들이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전류를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을 보면은 빛에너지, 태양 빛을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빛은 항상 들어오죠.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유지랑 보수가 간편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단점에는 계절하고 일조량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항상 꾸준하지가 않죠. 여름에는 되게 많이 발전이 됐다가 겨울에는 발전이 좀 덜 됐다가 하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설치 면적이 넓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설치 비용도 높아요. 그리고 또 반사되는 빛이 인가나 축사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볼게요. 풍력 발전은 그냥 바람이 불면 이 기구의 날개가 움직이겠죠. 그 날개가 움직이면서 이 동력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운동에너지, 바람으로 인해서 얻은 운동에너지를 바로 전기로 바꿔준다. 장점으로 설비가 간단하고 설치 기간도 짧다.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설치만 하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또 전력 생산 단가가 좀 저렴하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이 있죠. 이제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그리고 또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 단점으로는 바람의 방향 아니면 세기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발전량을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소음이 발생한다. 그리고 새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발전기에 충돌한다. 그리고 또 산림이나 자연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여러 가지 발전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력 발전이 있어요. 이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밀물 때 바닷물을 받아들이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해수면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지금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들어올 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게 조력 발전인 거죠. 그래서 이 조력 발전의 장점은 일단 발전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겠죠. 자연을 이용하는 거라 발전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그리고 밀물하고 썰물이 매일 일어나죠. 그래서 발전량을 좀 예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발전소가 한번 건설이 되면은 오랫동안 쭉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설치만 해놓으면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단점으로는 건설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밀물 썰물이 제대로 잘 일어나는 좋은 지점을 찾아가지고 설치를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갯벌이 파괴된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대한 시설을 바다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생태계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파력 발전에 대해서 볼게요. 파력 발전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 파도가 막 치겠죠. 그래서 파도가 칠 때 이 바닷물이 압축이 되는데, 이때 압축될 때 여기 안에 있는 공기도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힘이 발생을 한다. 이 공기의 흐름이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준다 라는 게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축될 때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는 게 파력 발전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파력 발전의 장점으로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파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겠죠. 소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방파제처럼 되게 자그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고, 또 밑에 방파제로 활용이 가능하다. 발전도 하면서 방파제로도 쓸 수 있으면서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또 다음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넓은 해역에 적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이 바다와 육지의 연결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기후에 따라서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을 잘 못하겠죠. 그리고 파도에 노출되므로 내구성이 좀 약하다. 너무 센 파도가 막 밀려오거나 아니면 이 파도를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은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생산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소를 집어넣어 주고 이 수소는 마이너스 극이랑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마이너스 극한테 전자를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소는 산화된다. 전자를 뺏기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을 적어보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수소 분자가 네 개의 수소 이온 그리고 네 개의 전자로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에서 분리된 전자들은 쭉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은 이쪽으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또 이 H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해질 안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를 주입을 해주죠. 그래서 산소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 산소가 전자를 만나서 환원됩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수소 이온하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물로 물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연료전지 안에서 전기 에너지랑 열 에너지도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주면 이 수소는 넣어주고 산화되었다. 그리고 전자와 H+는 이동을 하였고, 이때 산소가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물이 생성되고 또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까지 생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장점, 단점을 볼게요. 장점으로는 일단 최종 생성물을 봤을 때 물밖에 없죠. 그래서 환경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이 되었다.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자의 이동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수소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장도 쉽지 않고 또 폭발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를 어디에 이용을 하냐? 도시명 발전소, 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그리고 휴대용 전자제품 등에 이용을 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태양열 발전, 지열 발전, 조류 발전에 대해서 볼 건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태양열 발전부터 볼 건데, 이 태양열 발전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들을 지별판을 통해서 잘 모아준 다음에 물을 끓이고 이 물 끓인 것을 토대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발전은 계절하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여름이냐 겨울이냐 아니면 비가 오냐 태양이 생생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설치 면적이 넓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 열을 모아줘야 되니까. 다음으로 이제 지열 발전. 지열 발전은 이 땅속에 뜨거운 지하수나 아니면 뭐 뜨거운 이런 이제 증기들을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발전은 난방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밑에 막 마그마가 있고 뜨거운 지하수가 있어야 되니까 설치 장소에 굉장히 제한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세 번째로 조류 발전. 조류 발전은 조력 발전이랑 비슷하게 밀물 썰물 때 해수의 흐름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발전은 가능한데 전기 에너지 생산 효율은 낮은 편이다 라는 특징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해서 볼게요. 적정 기술이란 좀 못 사는 후진국에 사회에 필요가 있고 또 환경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사는 나라에다가 지속적인 생산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시로 생명 빨대가 있어요. 막 흙탕물을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생명 빨대로 정수를 시켜주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빨대 같은 경우는 한 번 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 단가도 높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큐드럼이 있어요. 이 큐드럼은 물을 깃대는 통인데 작은 힘으로 좀 많은 물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세 번째로는 페트병 전구가 있어요. 이 페트병 전구는 빛의 산란을 이용하는 거예요. 페트병을 지붕에다가 꽂아서 빛을 산란시켜서 이제 밝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은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비용이 좀 들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된다 라는 특징도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